주한미군, 당장 철수해도 상관없다. 한국 대통령의 한마디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필승의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분담 비용을 현재의 10배로 늘릴 의향이 있다면 재논의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또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과거에는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모든 이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은 공식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툭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철군이요? 얼마든지요. 이 짧은 네 글자는 순식간에 워싱턴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온 걸까요? 73년간 이어져 온 동맹관계의 충격적인 반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워싱턴 DC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어느 오후였습니다. 철군하겠다고요? 얼마든지요. 그들이 뒷감당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라는 한국 청와대의 말이 태평양을 건너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 전해졌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황실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고 이내 억누르지 못한 탄식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외교적 확실성이 바로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타리오스 그랜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현대사를 전공하고 예일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22년간 저는 워싱턴의 한 외교 정책 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정치, 경제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버지 로버트 그랜트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그날 일어났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 충격적인 장면을 한 걸음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그 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미합 중국은 더 이상 이런 일방적인 안보 부담을 감수할 수 없다. 그의 어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주한미군 철수 검토에 착수할 것이다. 다만 만약 한국 측이 현행 방위비 분담 금액을 10배로 증액할 용의가 있다면 그때 가서 재논의할 수도 있다. 10배. 이는 한국이 매년 부담하던 1조 원, 약 7억 2천만 달러에서 10조 원으로 치솟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건 협상이 아니라 모욕이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에 모여있던 우리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국방부 예산전략실의 마이클 하딩 부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 6개월도 못 버팁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일주일이면 무릎 꿇고 돌아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실행에 옮길 생각인 것 같군. 사실 주한미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때부터 이 카드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패를 깔라고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분석가들은 동일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즉시 대화 채널을 열고 협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일주일 안에 그들은 사람을 보낼 겁니다. 하딩은 펜을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보면 매번 그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기만 하면 한국은 언제나 즉시 자세를 낮추고 유연하게 협상을 모색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알던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떠한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모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이하게도 한국 언론에서는 오히려 완전한 자주국방, 체계 구축의 시급성 같은 사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한국에서는 정례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는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우리도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서 스크린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딩도 와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내려다보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은 내각 구성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 분위기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너무나 편안해서 워싱턴의 긴장감과는 기이할 정도로 대조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지극히 평담한 어조로 마치 아주 사소한 일을 이야기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철군하겠다고요? 얼마든지요. 그들이 뒷감당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상황실은 순간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하딩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팔짱이 풀려 있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방금 뭐라고 했지? 이건 공식 성명도 기자회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국무회의 도중 나온 즉흥적인 답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가진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애원이나 굴복의 기미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여유와 함께 쉽게 감지하기 힘든 조롱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즉시 발언을 보충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자주국방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이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펜타곤 내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쳤어. 저들 분명히 미쳤어. 한국이 정말 저렇게 생각할 리 없어.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두고 봐. 곧 비공식 채널로 연락해 올 거야.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상황은 점점 더 기묘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한국 언론이 K방산 세계화 가속, 수출 목표 1천억 달러 눈앞, 신국 방자주 로드맵 발표와 같은 뉴스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때 제 비상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차관보실에서 즉시 출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여러 고위 관리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극도로 심각했습니다. 차관보는 저를 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랜트, 자네가 한국에 가야겠네. 이번에는 연구원 신분이 아니라 정책 고문 자격으로 말이야. 72시간 안에 보고서를 올려야 하네. NSC가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다시 그 땅을 밟게 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 로버트 그랜트는 1950년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미 해병대 하사였습니다. 중공군과의 격전 속에서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제대 후에도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품고 계셨습니다. 어릴 적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리오스, 한국은 우리가 목숨으로 지켜낸 소중한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동지이자 혈맹이란다. 바로 그 말 때문에 저는 20대 시절 자원하여 주한미군으로 2년간 복무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저는 용산기지에서 정보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참으로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자신감은 그 근원이 과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인 듯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변한 것일까? 이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무 브리핑을 받으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수출액은 작년 한 해에만 1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수치가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그 보고서 봤나? K방산이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심지어 노르웨이까지 휩쓸고 있어. 한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주한미군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정치적 허풍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미국의 미래 동아시아 전략 전체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시간 58시간. 이번만큼은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도 버리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찾아내리라. 그렇게 저희 한국 재방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평택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묘한 감회에 젖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캠프 험프리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 20대 청춘 시절 처음으로 밟았던 한국 땅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2005년 가을 갓 임관한 소위였던 저는 이 기지로 발령받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와 교과서에서 읽은 몇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 밖의 풍경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빛나는 고층 빌딩들, 놀랍도록 빠른 인터넷.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폐허의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미국의 보호 덕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은 용산에서 평택으로 대규모 이전을 하던 과도기였습니다. 택시가 기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6년 전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곳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입니다. 택시 기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면적이 14.7제곱미터로 여의도의 5배가 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정말 그 경계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광활했습니다. 보안 검색 절차는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신원 확인, 방문 심사, 안내 요원 배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강한 미국이 약한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던 참으로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허가된 구역을 둘러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지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미군 기지의 심장부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동행한 공보장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이 상당히 많군요. 네, 저희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인력을 폭넓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의 수가 절반을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식당, 상점, 시설관리 구역 등 어디서든 마주치는 사람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둘러본 기지, 내 푸드코트는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메뉴 구성부터 운영 시스템까지 전부 한국 기업이 맡고 있었습니다. 청소, 보안, 시설, 유지보수팀의 직원들 역시 절대 다수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를 찾아보았을 때 저는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이 기지를 건설하는데 총 110억 달러가 투입되었는데 그중 무려 92%를 한국 측이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즉 약 101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15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한국이 지불한 셈이었습니다. 이 비용에는 부지 비용, 건축비, 원주민 이주 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미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위해 지어준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역시 대부분 한국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통신, 폐기물 처리 등 모든 기반 시설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 요금 제도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군 기지는 한국 일반 전기 요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특별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년 수백억 원의 전기 요금을 한국이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지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전력량은 중소도시 하나에 맞먹었습니다. 그 전력을 한국이 반값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냉난방, 정수 처리, 하수 처리 비용까지 더하면 한국이 매년 이 기지에 쏟아붓는 보이지 않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지가 확장될 때마다 추가되는 부지 역시 무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인근 농민들에 대한 보상비, 환경영향평가 비용, 심지어 과거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까지도 전부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동맹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오후에는 허가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원, 학교, 체육관, 골프장까지. 이곳은 완벽한 기능을 갖춘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미군 가족들을 위한 고급 주택 단지와 쇼핑센터, 심지어 놀이공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설의 건설과 유지 관리 역시 한국이 책임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미군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의 운영비까지 한국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통신시설에 대한 브리핑도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모든 통신시설은 KT 한국통신이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광 케이블, 위성통신 등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가 한국의 기술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곳은 이름만 미군 기지일 뿐 사실상 모든 것을 한국이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고 심지어 기지 내 쓰레기 처리조차 한국 기업이 맡고 있었습니다. 기지 주변의 소음 피해 보상 역시 전부 한국 정부의 몫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군용기 이착륙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매년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비행기들이 명백히 미군의 자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기지 운영의 문제일 뿐이다. 전투력과는 다른 이야기다. 한국이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저녁 무렵에는 6년 전 근무했던 동료 몇 명을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타리오스, 오랜만이야. 여기 엄청나게 변했지. 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정말 놀라워. 이렇게까지 확장되었을 줄은 몰랐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원 규모가 상당하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지. 데이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보안 규정상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지 내 산책로를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3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기지 안은 마치 미국의 어느 소도시처럼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군 가족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평화로운 풍경.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 난방, 수도, 통신이 전부 한국이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6년 전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제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강한 미국이 약한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땅을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을 공급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온갖 특권과 혜택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미국인들이 지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우리가 한국에 기생해 왔다는 것이었다.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개된 자료들을 더욱 자세히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지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한국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미군의 급여와 무기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비를 한국이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만 해도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미군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소름 끼치는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수하지 못하는 쪽은 오히려 우리 미국이 아닐까? 한국이 없다면 이 거대한 기지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마비되고 식량 공급이 중단되고 시설 관리가 멈출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중 저는 한인 직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근무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미군은 순환근무라 자주 바뀌지만 저희는 계속 여기에 있으니 이곳 시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죠. 저는 순간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인보다 한국인이 이 미군 기지를 더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군은 23년 주기로 순환근무를 하지만 한국인 직원들은 10년, 20년씩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기지의 진짜 역사와 시스템을 알고 있는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기지 곳곳에 보이는 한국 기업 사무실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물산, 한화시스템, LGCNS 등 대기업들이 입주하여 각 분야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오지 통신망, AI 보안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관리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도 한국이 우리를 훌쩍 앞서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철군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한국 대통령이 왜 그렇게 무심하게 얼마든지요라고 말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의 속뜻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철수할 수 있다면 어디 한번 해봐라. 사실 한국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절대로 철수할 수 없다는 것을. 어쩌면 진짜 발목이 묶여 떠나지 못하는 쪽은 우리 미국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에 그 순진했던 소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앞에 놓인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한국은 정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고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했던 것이다. 남은 시간 34시간. 험프리스에서의 충격적인 발견을 뒤로하고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들을 차분히 되짚어 보고 싶었습니다. KTX 고속 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6년 전과 비교해 도시는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산 전쟁 기념관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기념관 앞에 서자 마음이 한없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1953년 아버지께서 부산에서 찍으신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20살의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빛났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인 간호사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간직해 온 기억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타리오스. 한국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소중한 동맹이란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해주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 625 전쟁 전시관으로 향했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미군 참전자 구역에 다다랐을 때 숨이 멎을 듯한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벽에 빽빽하게 새겨진 전사자들의 명단을 보며 제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36,574명의 미군이 이 땅에서 목숨을 바쳤고 1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전시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아버지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아버지는 당시 18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입대한 풋내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지구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단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그저 공산주의와 싸우러 간다는 것만 알았지. 하지만 한국에 온 후 아버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상당한 아버지를 정성껏 돌봐주었던 한국 의료진의 헌신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처지도 어려웠을 텐데 우리 미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진심의 마음이 움직였단다. 전시장 한편에는 당시 한국인들이 미군에게 쓴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설픈 영어로 쓰인 감사 편지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군 아저씨들. 우리 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비슷한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돌봐주었던 그 간호사가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을 잊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기념관을 나와 벤치에 앉아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에서 세월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부드러워진 종이결을 손끝으로 느끼며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아버지는 밤마다 잠꼬대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한국어는 고맙습니다였다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였습니다. 타리오스. 아빠는 한국에서 어깨의 일부를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단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란다. 아버지께서는 편지에서 한국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인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를 침략자가 아닌 해방자로 보아주었다. 아버지의 글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을 지켜주고 싶었단다. 편지를 읽으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뉴스에 한국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유독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보렴, 타리오스. 한국이 얼마나 멋지게 발전했는지 아버지는 늘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란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철군, 위협과 열배의 분담금 요구 앞에서 저는 한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우정일까? 저는 발걸음을 옮겨 근처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 터키, 호주 등 16개국 군인들의 묘비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묘비들을 하나하나 지나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이념과 신념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광경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는 미군 묘역 앞에서 잠시 묵념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그들을 위해 해온 모든 것들도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매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성대한 기념 행사를 열어주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하고 기념품을 증정하며 심지어 그 후손들에게 장학금까지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유엔 기념공원을 떠나면서 저는 한 해설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년 참전 용사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특히 6월과 10월이에요.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해설사가 말했습니다. 약값부터 숙식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됩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 후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해설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장학금, 문화교류 프로그램, 심지어 취업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그런 한국에게 우리가 10배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니 제 마음속에서 점차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부산의 거리를 가로질렀습니다. 번화한 거리에는 적지 않은 미군 병사들이 보였고 그들은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오는 미군 무리를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가요를 부르고 있었고 그 즐거움과 동화된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유독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타리오스, 진정한 동맹은 서로 돕는 것이다. 아버지의 글이었습니다.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기생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기생해온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미국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한국의 헌신과 지원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험프리스에서 보았던 모든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부담해 온 천문학적인 비용, 그리고 그 불합리한 요구마저 감내하려 했던 그들의 모습. 이것이 정말 공정한 동맹이란 말인가?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한국은 지금 미국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아버지가 원했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흘리신 피를 절대로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이 도시가 지금은 세계적인 항구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의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인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결정체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풍경을 보시며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발전의 출발점에 제 아버지 같은 미군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희생의 의미를 돈으로 환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단정짓기 이르다. 수출 실적이 곧 실전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남은 시간 16시간. 부산역에서 서울행 KTX에 올랐습니다. 시속 300m로 달리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고속철도 시스템 역시 유사시 부대와 장비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인프라였고,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쪽은 다름 아닌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펴고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의 깊은 성찰을 마치고 저는 서울에 올라와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그 진짜 자신감이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국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공개 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와 자주국방 로드맵이었습니다. 제가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생각처럼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국방 전문가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철군이 위협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완전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대단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 9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 2025년 기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미 17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2027년까지 세계 4강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펜을 든 손을 바쁘게 놀렸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수치가 30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K방산의 세계 시장 확장 현황을 보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또 다른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심지어 노르웨이까지 주요 나토 국가들이 우리와 계약을 맺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타난 데이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폴란드 한 국가와만 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중동 지역과의 계약도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K방산에 대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 후 쉬는 시간에 저는 한 의원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국의 철군 위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완전한 자주국방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그들은 위협이 아니라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워싱턴에서 예상했던 반응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딩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일주일이면 무릎 꿇고 돌아온다는 예측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공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국방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설명회의 내용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그런 미사일을 말입니다. 최근 시험 발사에서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기술입니다. 드론 군집 시스템 역시 놀랍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판단하고 임무를 할당합니다.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실전 배치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암호통신 분야는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은 물론 어떤 적대국도 해독할 수 없는 암호 체계를 구축했으며 심지어 양자암호 기술까지 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여유로울 수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전시관을 나오며 문득 하딩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6개월도 못 버틴다. 그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을 때 그는 이 현실을 알고 있었을까? 워싱턴의 어느 누구도 이 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K방산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한화시스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전시관을 둘러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시된 무기 체계들은 정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천궁지대공 미사일부터 해궁함대공 미사일, 신궁 휴대용 대공 미사일까지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해외 수주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40여 개국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유럽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서 상영된 한 영상은 저에게 극도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K무기 시연 장면이었습니다. 현지군 관계자들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정밀도와 신뢰성 면에서 독일과 미국 제품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성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 전시회에 갔습니다. ADX 코리아라는 이름의 그 전시회는 한국 국방기술력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전시장은 전 세계에서 온 바이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 부스 앞에는 줄이 끊이지 않았고 모두가 한국 기술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KAI 즉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스에는 KF-21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해외 구매 문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10개국 이상이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에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로템 부스에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무기들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수출 실적 세계 1위입니다.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9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신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가 알던 그 한국이 맞는가? 전시장을 나오다. 저는 우연히 폴란드에서 온 한 외국인 바이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매우 놀랐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성능은 뛰어나고 가격은 합리적입니다. 무엇보다 약속한 납기를 칼같이 지킵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하루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자신감이 결코 허세가 아니었음을 100%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9위의 군사력, 6위의 방산 수출국,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군집.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완전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트럼프가 철군을 이야기했을 때 한국 대통령이 왜 얼마든지요라고 말했는지를. 그들은 정말 그럴 만한 실력과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군이라는 말이 위협이 될 수 없는 나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험프리스에서 시작된 균열, 부산에서 깊어진 의심, 그리고 이 전시장에서 마주한 현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여유는 허세가 아니라 실력에서 비롯된 자신감이라는 것을. 남은 시간 4시간. 인천발 워싱턴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14시간 내내 보고서를 썼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의 군사적 자립과 미국의 전략적 딜레마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NSC 회의가 열리던 날, 워싱턴에는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페이지의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동맹을 잃을 경우의 비용. 저는 브리핑을 위해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극도로 무거웠습니다. 제 보고가 시작되자마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을 잃는다면 그것은 인도 태평양 전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핵심 거점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국무부 장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될 겁니다. 하딩이 끼어들었습니다. 10배의 분담금은 과하지만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6개월도 못 버틴다니까요. 바로 그때 CIA의 한 분석가가 놀라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작년 국방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력입니다. 분석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군집, 차세대 전투기까지. 한국은 이미 군사기술 강국입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철군 위협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없을 수 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핵심적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사실 한국 내 분위기는 위기감보다는 기대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완전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인가? 국방부 장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국회 청문회에서도 그런 분위기였고 심지어 철군을 환영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딩의 미소가 처음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군사정보 책임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가장 반길 시나리오입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은 중국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CSIS와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가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저는 제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분담금 문제가 단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국가안보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험프리스 기지만 해도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부담했고 운영비의 절대 다수도 한국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기, 통신, 식사, 시설 관리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지원을 중단하면 기지 운영 자체가 마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군 위협이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날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국방부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치명적인 숫자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분담금 논쟁은 기껏해야 수십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랜드 연구소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이라는 동맹을 잃을 경우 향후 10년간 전략적 경제적 손실 총액은 27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숫자입니다. 27조 달러. 펜이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계 초침만 돌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테이블 위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까 6개월도 못 버틴다던 그 입이었습니다. 이제 그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회의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 자체가 붕괴됩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장군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만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이라는 전진기지가 없으면 우리의 대중국 억제력은 사실상 반으로 줄어듭니다. 대만 방어도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회의 후반부에는 더욱 충격적인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심지어 미국 본토의 일부 기지에까지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비 말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통신 장비, 방공 시스템, 심지어 일부 무기의 부품까지 한국산입니다. 정보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그 기지들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겁니다.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미국 본토의 기지마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니. 더 심각한 것은 차세대 기술 격차입니다. CIA 분석가가 덧붙였습니다. 오지, AI, 양자암호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국가안보보좌관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협을 철회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일방적인 보호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동등한 동맹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딩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며 저는 이번 위기의 본질이 한국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환골탈태한 한국을 여전히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립적인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는 정의는 진정한 동맹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는 반드시 상호 존중 위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며칠 후 백악관에서 후속회의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변화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격렬한 토론 이후 저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미군의 글로벌 작전을 지탱하는 생명선, 특히 수면 아래에 감춰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산항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제 시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항구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전략적 지렛대였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제공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미 해군 제7함대의 동아시아 최대 보급항 중 하나로 매년 수십만 톤에 달하는 미군 관련 물자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연료, 식량, 부품, 탄약까지. 제7함대 작전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을 거쳐갑니다.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미군 전용 부두를 포함한 모든 시설은 한국 정부의 자금으로 건설되고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한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KTX 고속철도 시스템은 2시간 40분 만에 부대와 장비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실어 나를 수 있었고, 전국 고속도로망은 미군 중장비가 시간 내에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과 통신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이 포함된 최고 우선순위의 서비스를 미군 시설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된 친구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친구. 우리는 그 친구를 어떻게 대했던가? 조사의 마지막, 저는 다시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피로써 얻어낸 평화를 바라보며 우리 세대는 그 의리를 돈으로 저울질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군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살, 자원으로 미군의 전투력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군수 생태계를 미국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서 저는 아버지가 부산에서 집으로 보냈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후 쓰신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 타리오스. 진정한 동맹은 서로 돕는 것이다.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기생이다. 아버지의 필체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제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기생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공화당의 원로 상원 의원이자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의 도움으로 저는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저는 증인석에 서서 온 나라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증인석의 마이크가 제 심장 소리까지 잡아낼 것만 같았습니다. 손에 쥔 아버지의 편지가 축축하게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고문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한 미국 참전 용사의 아들로서 섰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서 신체의 일부를 잃으셨지만 우리에게는 형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험프리스의 진실, 부산항의 헌신, K방산의 부상, 그리고 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변치 않는 존중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버지의 빛바랜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 돕는 것이고 일방적인 요구는 기생이다. 의원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에게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작 몇십억 달러를 더 받아내기 위해 그들을 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뢰와 우정을 잃는 대가가 얼마인지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을 잃는 대가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 대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27조 달러의 잠재적 손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청문회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 참전용사 출신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제 증언은 언론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참전용사 후손들이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증언하는 영상이 수백만 회 재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동맹 관계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백악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기존의 최후 통첩을 철회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평등하며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철군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딩은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6개월도 못 버틴다는 그의 말은 워싱턴에서 가장 빠르게 잊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기술 공유, 공동개발, 안보 협력이라는 새로운 의제들이 채웠습니다. 저는 곧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떠나기 전 아버지 사진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미 동맹은 본래의 모습, 진정한 우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정치 게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진정한 동맹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동의 희생, 공유된 가치, 그리고 오랜 신뢰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실력은 존엄을 지키는 배짱의 근원입니다. 한국이 여유롭게 얼마든지요라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자주국방 능력과 과학 기술력이 그들을 외부 세력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결국 동맹이란 종이 위에 쓰인 차가운 조약이 아니라 함께 비바람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함께 서 있기로 선택하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오늘날의 세계에서 존중과 신뢰,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이러한 진정한 우정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합니다. 75년 전 아버지는 이 땅에서 어깨를 잃었습니다. 75년 후 아들은 이 땅에서 진실을 찾았습니다. 75년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지키려는 의지도, 함께하려는 약속도. 사진 속 20살의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한국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공감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